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범죄심리학 4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성격의 발달 부분 마무리를 하고 심리적 방어 기제라는 개념이 있어요. 심리적 방어 기제, 이제 여러 가지 심리적 방어 기제들을 이제 프로이드가 쭉 제시를 해서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 방어 기제들을 이해를 하고 방어 기제와 범죄, 범죄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가능하다면 프로이드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리비도라는 개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리비도라는 것은 심리적, 성적 에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리비도가 신체의 세 부위에 차례대로 부착이 되면서 어린 시절에 심리가 이제 발달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 과정 속에서 이제 원초자, 자, 초자아가 적절하게 발달하고 통합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성숙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격이 발달을 하는데 크게 이제 5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강기, 학문기, 남근기, 잠복기, 성기기 이렇게 5단계로 우리가 나누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구강기, 입에 의한 구강에 의한 어떤 만족을 추구하는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어머니의 젖을 빨거나 뭐 우유를 먹으면서 이렇게 외부 대상과 처음으로 관계를 가지고 어떤 입을 통한 만족, 자,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이제 충족하기를 원하는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충족되지 않거나 너무 과하게 충족될 경우에는 어, 정상적이지 못한 어떤 그런 성격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 구강기에 고착된 성격 소유자는 손가락을 빤다든지, 뭐 손톱을 물어 뜯는다든지, 뭐 수다를 많이 떤다라든지, 음주 및 흡연을 많이 한다라든지 이런 구강의 만족과 관련된 어떤 습관적인 행동을 나타낸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적절하게 구강기 때 이제 적절하게 욕구가 충족이 잘 된 경우에는 자신감 있고 안정된 성격을 지닐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 다음에 학문기입니다. 자, 학문기의 특징은 뭡니까? 가장 큰 특징은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어떤 통제를 경험하는 시기죠. 그래서 부모가 아동에게 이제 기저귀를 떼고 배변 훈련을 시키는 그런 시기하고 일치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배변 훈련 과정에서 뭐 적절하게 통제를 이제 가해야 되는데 너무 과하게 훈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느슨하게 이제 방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마찬가지로 정상적이지 못한 이제 그런 성격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적절하게 욕구가 만족이 되고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독립적이고 자기주장적이면서도 다른 사람하고 협동할 수 있는 그런 성격으로 발전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다음에 남근기 때는 가장 큰 특징이 뭐였습니까? 성격 발달에 아주 중요한 시기다. 자, 이렇게 프로이드가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명시적으로. 그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여러 가지 어떤 복잡한 어떤 심리적 갈등을 경험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본능적으로 하게 되면서 어떤 사회와 자신이 가지게 되는 어떤 생각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갈등 속에서 어떤 정상적인 성격으로 이제 발전하지 못하게 된다라면은 나중에 이상 성격, 그죠? 어떤 문제 있는 성격, 뭐 어떤 그런 것으로 이제 발전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뭐 엘렉트라 컴플렉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뭐 오이디푸스, 엘렉트라,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이제 나오는 이제 그런 주인공들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뭐 그리스 로마 신화의 오이디푸스 신화 보시면은 이제 뭐 많은 학생들이 다 아실 거예요. 이제 오이디푸스라는 사람이 뭐 부모님의 이제 품을 벗어나서 이렇게 이제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죠.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뭐 어떤 여인과 사랑에 빠져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 자신의 어머니였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스토리를 이제 빗대서 그죠? 이 시기에 어떤 그 혼란스러운 어떤 그런 심리적인 어떤 상황과 그 어떤 스토리를 빗대서 이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어머니에 대한 애정, 그 이성 부모에 대한 애정, 그다음에 동성 부모에 대한 어떤 적대심, 그죠? 뭐 이런 것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나중에는 이제 서서히 이런 것들을 어떤 세대 구분을 이해를 하고 스스로 이제 자신의 성역할에 맞는 어떤 그런 부분 역할을 찾아서 이제 정상적으로 발달을 해 나간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기에도 마찬가지로, 그죠? 이 시기 마찬가지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어떤 성격 발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뭐 과도하게 야단을 친다라든지 어떤 그런 어떤 행위에 대해서, 그죠? 어떤 뭐
비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뭐 과도하게 야단을 친다라든지 과도하게 통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상 심리로 발달을 할 수가 있고 적절하게 통제를 하지 못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충동적인 이런 성격이 이제 형성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5단계 중에 네 번째 단계 잠복기입니다. 그죠? 잠복기는 만 6세부터 사춘기 이전까지 정도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떤 이성 부모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성적인 관심,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차츰 해소가 되고, 그죠? 차츰 해소가 되고, 이제 5세 이후입니다. 그죠? 5세 이후. 그래서 이제 어린 시절의 그런 혼란스러운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좀 안정적인 어떤 그런 성장기로 접어드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춘기 이전까지 어릴 때, 아주 어린 시절이죠. 그죠? 어린 시절, 뭐 초등학교 시절,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시절, 자, 이런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어떤 동성 친구에 대한 관심이 커져요. 이때 아이들을 보면은 이성 친구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보다는 동성 친구들하고 어울려 노는 것을 더 좋아하는 시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 떠올려 보면은 초등학교 때 남학생들은 남학생들끼리만 놀고 여학생들은 여학생들끼리만 놀고 이제 이렇죠. 그죠? 그래서 뭐 저희 딸 같은 경우에도 뭐 아들도 마찬가지고 항상 이제 이성 친구들하고는 잘 놀지 않아요. 전부 다 동성 친구들하고만 놀고 또 저희 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반장 선거를 했는데 그 남자 후보가 나오고 이제 여자 후보가 나왔답니다. 나왔는데 남학생이 당선이 됐대요. 남학생이 당선이 됐는데 왜 남학생이 당선이 됐냐면은 그 반에 남학생 수가 2명 더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2표 차이로 남학생이 당선이 됐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남학생들은 전부 남학생한테 투표를 하고 여학생들은 전부 다 여학생들에게 투표를 하는. 그래서 동성 친구에게 더 관심을 많이 가지는 이제 그런 시기다. 그래서 어떤 성적 욕망 이런 것들이 좀 잠복돼 있는 시기다. 그래서 이제 잠복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잠복기에서 얘기하는 잠복은 이제 무엇이 잠복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성적인 추동, 성적 욕망, 리비도가 잠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시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 때 이제 안정적인 성장을 경험하면서 자아가 성숙하게 되고 이성적인 판단, 합리적인 판단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자아죠. 그죠? 그런 자아가 이제 성숙하고 또 어떤 도덕이나 윤리 교육을 받으면서 초자아도 확립이 되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실적인 성취, 자아의 발달에 따른 현실적인 성취와 또 원만한 대인관계, 자아하고 초자아하고 어떤 적절한 조화를 이루면서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을 하게 된다. 자,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이 시기에도 어떤 좌절을 경험, 그 동성 친구하고 이제 같이 어울리고 다니면서 무슨 뭐 학교 폭력 뭐 이런 거에 이제 뭐 어, 연루가 돼서 피해자가 된다라든지 뭐 어떤 좌절을 경험할 수가 있겠죠, 그죠? 뭐 아니면은 굉장히 어떤 성취를 이루지 못한다든지 뭐 자신감을 잃을 만한 어떤 그런 어떤 경험을 한다라든지 또 부모로부터 적절한 어떤 뭐 케어를 받지 못한다라든지 자 이렇게 어떤 좌절을 경험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열등감이 형성이 되고 소극적이고 회피적인 성격 이런 것들이 이제 무의식 속에 자리 잡을 수가 있다. 그래서 프로이드에서 항상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어렸을 때 어떤 경험이 그 사람의 무의식에 남아서 어른이 되어서까지 영향을 미친다. 자, 이런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프로이드가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성기기 가장 발달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 단계입니다. 사람의 발달에 있어서. 그래서 이 성기기 시기는 사춘기 이후부터 그냥 성인까지 쭉이에요. 그 이후에 쭉 사춘기 이후부터 쭉. 자, 사춘기가 되면서 이제 2차 성징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이제 육체적인 성숙이 일어나죠. 그죠? 그러면서 다시 이제 성적인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관심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적 성숙과 더불어 성적인 측면에서 성인으로 발달하는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 에너지가 어떤 이성 관계, 자, 이런 것에 이제 집중이 된다. 그래서 이때 이성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지죠. 그죠? 그래서 뭐 사춘기, 요즘 아이들은 뭐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부터 사춘기가 옵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희 때는 뭐 한 중학교 한 2학년, 3학년 뭐 이때부터 사춘기가 왔던 것 같아요. 대체로. 근데 요즘 저희 딸이 6학년인데 보면은 사춘기인 것 같아요. 예, 아빠하고 말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죠? 뭐 이런 어떤 사춘기가 이제 조금 더 빨라져서 점점 이제 어떤 자신만의 세계로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죠? 감정의 기복도 좀 심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육체적 성숙과 더불어 어떤 성적인 것에 대한 관심,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커지는 시기다.
자, 그러면서 인제 뭐 신체적으로도 성숙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성욕구가 인제 증가하게 된다. 그죠? 그러면서 급격한 신체적 변화가 일어나고 또 부모로부터도 좀 이제 심리적으로 독립하려고 그러고. 그죠? 저희 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저희 딸은 친구를 더 좋아합니다. 예, 친구를 더 좋아해요. 친구를 더 좋아하는데 친구들하고 어떤 뭐 이렇게 이성 친구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가끔씩 하는 것 같아요. 뭐 문자 메시지 같은 걸로 막 그런 내용을 주고받는 것도 살짝 엿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기 정체성 이런 것들을 확립을 해 나가고 뭐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으면서 이제 성숙하는 어떤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성기기를 지나면서 이제 성격 형성이 이제 완결이 되고 또 정상적인 어떤 그런 어떤 이성 관계, 그다음에 가정을 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이렇게 이제 5단계 어떤 그 성적인 에너지, 리비도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사람의 어떤 성격 발달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프로이드는. 그죠? 그래서 좀 처음에는 조금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계속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서 자 이 어떤 성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인가 프로이드가. 자, 그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면서 잘 생각을 해 보면은 정말 이제 사람의 어떤 그 성격이 어떤 그런 어떤 성적인 에너지하고 무관하지 않다. 어쩌면은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가 있다. 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이 부분은 뭐 어떻게 말로 설명하기가 참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신의 어렸을 때의 경험, 그죠? 그럼 주변에 있는 어떤 자기 어떤 그 친척, 아이들, 그다음에 뭐 애기들, 이런 어떤 사람들을 떠올려 보면서 이제 성격이 어떤 식으로 이제 발달을 할까? 자, 이런 애들이 어렸을 때 이제 어떤 경험을 하면서 얘가 성격을 이제 발달시켜 나갈까?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차분하게 생각을 해 보시면 프로이드가 설명한 어떤 성적 에너지가 이렇게 옮겨가면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충족함에 따라서 성격이 형성이 된다라고 했던 부분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범죄 심리학이니까 성격의 발달과 범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원초와 자아, 초자아, 자, 이런 어떤 세 가지 어떤 자신의 어떤 측면들, 그죠? 성격의 측면입니다. 이 세 가지 성격의 측면이 구강기로부터 성기기에 이르는 5단계에 걸쳐서 이제 계속해서 발전을 하는 거예요. 자, 어렸을 때 이제 원초와 상태에서 이제 원초화가 제대로 이제 충족되고, 그죠? 그렇게 하면서 또 이제 자아가 점점 형성이 되고, 또 이제 부모하고 어떤 그 관계를 통해서 이제 초자, 어떤 도덕심이나 뭐 윤리관념 이런 것들도 점점 발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원초화하고 자아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죠? 이 세 가지가 계속해서 인간의 내면에 이제 머무르면서 상호작용을 하고 이렇게 사람의 어떤 마음을 형성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뭐 어느 하나가 한 단계에서 발전이 잘 못됐다라든지 뭔가 충족이 잘못됐다라든지 뭐 통제가 너무 과했다라든지 자, 이런 어떤 불균형이 일어나게 되면은 범죄를 유발하는 어떤 이상심리, 정신병리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뭐 정신병리라고 하는 말은 뭐 어떤 여러분들이 굉장히 심각한 정신병 뭐 이런 측면이 아니고 어떤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좀 어떤 누구나 그 사람의 성격 안에는 좀 어두운 면이 다 있어요. 누구나. 누구나 이제 어렸을 때 그 완벽하게 어떤 그런 욕구나 이런 것들이 충족됐다고 보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그런 어떤 어렸을 때 어떤 경험이 이제 무의식 속에 남아서 어떤 그 사람만의 독특한 어떤 어두운 부분, 어두운 성격을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과하게 그죠 형성돼서 어떤 실제 행동으로까지 이어진다라면은 이제 범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뭐 예로 제가 적어 놨습니다. 자,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뭐 예시일 뿐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구강기 때 보호자로부터 어떤 따스함이나 그죠? 뭐 촉각적인 만족, 그죠? 입을 통한 촉각적인 만족 이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거나 그다음에 학문기에 부모로부터 지나치게 강압적인 어떤 배변 훈련을 받거나 그다음에 남근기에 아버지의 폭력을 경험하는 등 이제 남근기에는 어떤 그 이성 부모에 대한 어떤 적개심 이런 게 있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런 때 그런 시기에 이제 잘 이렇게 그 아이를 잘 케어를 해 주고 잘 설명을 해 주고 정상적으로 이제 갈 수 있도록 돌봐줘야 되는데 아버지가 막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아들한테. 그렇지 않아도 적개심이 있었는데 그런 폭력을 경험하게 되면은 그죠? 뭐 아버지에 대한 어떤 굉장히 어떤 원망감, 그죠? 나중에 아버지가 아무리 잘해줘도 그런 것들이 잘 회복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서 계속해서 어른이 되어도
뭔가 어떤 삐뚤어진 어떤 성격으로 이제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욕구 충족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죠? 정상 범위를 벗어난 성격이 형성되고, 그죠? 그래서 이제 영어로 어떤 범죄학에서 이제 일탈이 이제 정상 범위를 벗어난 걸 일탈이라 그럽니다. 그죠? 정상 범위를 벗어난 행동을 이제 일탈 행위라고 하죠. 일탈 행위. 일탈을 이제 deviance라고 합니다. deviance. 그래서 어떤 정상 궤도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이에요. deviance. 그죠? 그래서 이제 정상이라는 거는 이제 심리학에서 나온 개념이다. 이렇게 저번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정상, 비정상. 그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떤 우리 사회가 정해놓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제 정상, 비정상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뿐이지, 어떤 비정상인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면 그게 또 정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뭐 어쨌든 어떤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범위 내의 어떤 행동을 정상 행동이라고 했을 때 그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은 우리가 일탈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범위를 벗어난 성격이 형성되고 이런 성격 때문에 어떤 다양한 상황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 제가 잠시 전에 이야기했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재밌게 정리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면서 조금 머리를 식히도록 하겠습니다. There was a time when babies had a great life. The softness of their skin got them all their mom's attention. Then one day, fathers discovered a special weapon. From now on, fathers and sons can fight on equal terms. Men can now take revenge and win back their wives. 3, 2, 1. His mind is ready, his expression, his sweat is steady. He never thought it'd come to this, never knew just how heavy. The pain, the shame, doing the same old same. The aim, the game, reaching the hall of fame. Clashing on the mic, flashing lights in his face, bashing in the fight, smashing on the beat of fat bass. It's not funny. He takes his craft as serious as ever. He works on the art as he grows even faster. To get their moms back, there's no choice but to fight. The eye of the kitten, slapping steaks in the kitchen. Offbeat, no flow, nothing but nothing. Fight for kisses. 네, 그래서 남자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 이런 것들을 재밌게 표현한 영상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프로이드 첫 번째 어떤 내용에 대해서 다 살펴봤습니다. 수업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신분석 이론은 5가지 어떤 가정을 바탕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 결정론, 무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성적 추동, 그 다음에 이중 본능 이론. 그래서 성적 추동 말고 어떤 죽음의 본능을 나중에 추가했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적인 본능, 그 다음에 죽음의 본능, 이 2가지를 합쳐서 이제 이중 본능 이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어린 시절 경험을 이제 중요시한다. 그래서 이런 5가지 가정을 바탕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성격은 원초와 자아, 초자아의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성격은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성기기의 5단계를 거치면서 발달을 하고, 이 각 발달 단계에서 어떤 불균형 또는 왜곡된 경험이 범죄를 유발하는 정신병리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째 내용으로, 자, 심리적 방어 기제의 개념 및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적 방어 기제. 그래서 프로이드가 어떤 자신의 정신분석 이론에 대한 어떤 개괄적인 내용 이렇게 설명을 쭉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심리적 방어 기제 이런 것들을 설명을 했어요.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어 기제란 일단 무엇인가? 방어 기제라는 것은 자아는 어떤 성격의 중심 구조다. 그죠? 그래서 원초아하고 초자아 사이에서 원초아, 자아, 초자아 이게 성격의 3가지 측면인데, 그 중에 자아는 어떤 그 3가지 측면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구조로서 이 사이를 조절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본능에 따라 행동하지도 않게 하고 또 너무 어떤 이상적이고 고지식한 어떤 그런 행동을 하는 것도 이제 현실적으로 적절하게 조절을 해주는 것이 자아입니다. 그죠? 자, 그렇지만 자아가 약해지거나 뭐 원초와 또는 초자아의 힘이 너무 강해지면은 어떤 이들 간의 합리적인 중재에 실패를 하게 되고 자아는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어 기제를 발동을 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가 사라지는 게 아니죠, 결코. 원초와 초자아, 자아, 자, 원초와 초자아, 자아는 항상 그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항상 마음속에 있는 것인데 뭐 어떤 식으로 이제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면은 그죠?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면은 뭔가 왜곡된 형태로 이렇게 발현이 된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아는 항상 마음속에 이렇게 있는데 원초아하고 초자 사이에서 이제 어떤 합리적으로 중재 활동을 잘 해 나오다가 원초아나 초자의 힘이 뭐 갑자기 어떤 그 강해지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만나게 되면은 자아가 어떤 위기감을 느끼고, 그죠? 위기감을 느끼고 어떤 방어 기제, 뭔가 이걸 방어하려고 하는 어떤 심리적인 어떤 특성을 나타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심리적인 특성이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방어 기제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억압, 고착, 퇴행, 투사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쭉 하나씩 이제 살펴볼 겁니다. 프로이드가 1926년도에 이제 억압, 증상과 불안의 저술을 통해서 최초로 이제 방어 기제라는 개념을 언급을 했고, 실제로 이 방어 기제를 지금과 같은 차원으로 이렇게 발전시킨 사람은 프로이드가 아니라 프로이드의 딸 안나 프로이드입니다. 안나 프로이드도 뭐 굉장히 어떤 그 심리학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 아주 중요한 학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안나 프로이드에 의해서 이제 심리적 방어 기제가 보다 더 이제 프로이드가 제시한 개념에서 보다 훨씬 더 이제 발전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36년도에 상세하게 기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어 기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억압입니다. 억압. 그죠? 그래서 방어 기제라는 게 뭔지 여러분들 개념부터 좀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고 이제 보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방어 기제라는 것은 자아가 그죠? 내면에 있는 자아가 뭔가 어떤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그죠? 그러니까 뭐 원초아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다든지 초아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초자아가 툭 튀어나온다든지 그죠?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자아가 이거를 감당할 수 없을 때 뭔가 변형된 형태로 자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드러내는 어떤 내면의 어떤 심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억압이라는 겁니다. 억압. 자, 용납할 수 없는 사고들을 무의식으로 이제 밀어내는 거. 무의식에 이제 눌러놓는 거죠. 한마디로. 억압시켜 놓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망각이나 기억 상실로 이어지기도 한다. 일부러 이렇게 눌러놓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어떤 사건이라서. 그죠? 자, 그리고 또 뭐 욕망하지만 예를 들어서 나는 이걸 하고 싶다고 이제 욕망을 하지만 어떤 죄책감이 드는 어떤 생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어떤 그런 생각이 들 경우에 그런 생각을 이제 어떤 무의식 속으로 쑥 밀어 넣는 거예요.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이러면서 이제 무의식적으로 이제 밀어 넣는 거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을 억압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예로 이제 고통스럽고 어떤 충격적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막 어떤 원초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분노심이나 복수심 이런 것들이 일겠죠. 그죠? 반면에 이제 초자아는 뭐 그래서는 안 돼. 뭐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 어떤 갈등이나 고통, 자,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이제 자아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생각을 하면은 그죠? 이런 생각을 하면은 나만 손해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분노심, 복수심도 떠올리지 말고 뭐 너무 그래서는 안 돼 이러면서 막 도덕적인 어떤 그런 거에도 매달리지 말고 그냥 생각하지 말자. 밀어놔 버리자. 이러면서 이제 눌러놓는 거. 자, 이런 것도 이제 억압의 형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예로 들어서 자, 5세 이전에 발생한 성적 학대. 그죠? 5세 이전에 어떤 미성년자 아주 어린애가 성적 학대를 당했어요. 그 아이는 그때는 뭔지 모를 거예요. 근데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막 수치심도 들고 음, 그죠? 뭐 그런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그때 어떤 기억,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크면서 막 생각이 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점점 알아갈 것이고, 내가 당했던 게 어떤 성적 학대구나, 이런 감정이 있던 성적인 학대라는 거구나, 자, 이런 거를 알게 되면은 굉장히 더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고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떠오를 때마다, 머릿속에 떠오를 때마다 이제 눌러놓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무의식 속에 그냥 눌러놓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무의식 한켠에 이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피해를 당했던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게. 그죠? 그래서 어떤 그와 유사한 상황, 자, 이런 것들이 다시 이제 이런 것들 다시 경험하게 되면은 그때 어떤 아픈 기억이 자기도 모르게 이제 끄집어 내지는 거죠. 그죠? 다시 이제 올라와서 뭐 어떤 막 과격한 어떤 행동을 하게 된다라든지. 그죠? 그 사건 자체는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어요. 억압, 너무 깊숙한 곳에 이제 억압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렇지만 무의식 속에서 어떤 그때의 어떤 기억이 이제 밖으로 이제 표출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밀어넣는 것도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필요하다. 자, 그래서 이제 지나친 억압은 더 큰 죄책감으로 이제 이어질 수가 있고 심적 고통, 감정 폭발, 히스테리 반응을 초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이야기를 했듯이 어렸을 때 무슨 성적 학대 이런 걸 당했는데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기 어떤 기억의 어떤 깊은 곳으로 이제 밀어 넣어 놨어요. 거의 이제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밀어 넣어 놨는데 이게 나중에 어른이 돼서 이제 그런 어떤 유사한 상황에 만약에 또 처하게 됐다. 누군가가 또 자신을 어떤 성적으로 뭐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한다라든지, 그죠? 뭐 성적인 어떤 학대를 하려고 한다라든지, 자, 그러면은 그때 어린 시절에 느꼈던 그 부정적인 감정들, 이게 무의식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죠? 그 어린 시절에 어떤 그 사건 자체는 기억이 안 나. 그렇지만 그때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이 무의식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올라와가지고 그 어떤 가해자를 정말 그 가해자에 대해서 어떤 큰 감정 폭발 이런 것들을 이제 내는 거죠. 그죠? 막 크게 막 경로를 해가지고 막 그 사람을 이제 막 살해를 해버린다든지 뭐 이런 걸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 그냥 어떤 성인이 돼서 그런 어떤 뭐 성범죄 이런 게 아니더라도 꼭 아니더라도 뭐 성적으로 이제 어떤 정상적인 어떤 범위 내에서 이제 어떤 이성이 성적으로 이제 접근을 했는데 그 어린 시절에 무의식이 자기도 모르게 떠올라서 과도하게 밀어낸다라든지 그죠? 아, 이런 거는 내가 해서는 안 돼. 내가 겪어서는 안 되는 일이야. 이러면서 이제 과도하게 밀어낸다라든지 뭔가 어떤 그런 어렸을 때 어떤 그런 경험이 내가 잘못해서 생긴 거야. 어떤 이런 마음으로 남아 있다라면은 어떤 그 이성관계 자체에 대해서 어떤 큰 어떤 죄책감을 느낀다라든지 이런 어떤 정상적이지 못한 심리로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른이 돼서.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이런 심리를 이제 치유하기 위해서 이제 카운슬러들은 자, 이런 어린 시절의 어떤 경험을 이제 떠올리게 뭐 최면을 이제 건다라든지 그죠? 뭐 이런 어떤 뭐 정확한 방법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런 것들을 자, 무의식 밖으로 이제 끄집어내서 그죠? 자연스럽게 표출해서 이제 억압된 거를 이제 끄집어내도록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카운슬링 기법을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생각이 드나드는 것을 너무 이제 억누르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관조 한 발 떨어져서 이렇게 내 일이 아닌 것처럼 그죠? 마치 남의 일을 보듯이 이렇게 관조하되 어떤 일정한 거리를 두는 그런 연습을 하면서 카운슬링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부인입니다. 부인. 부인은 뭐 어떤 충격적인 일을 경험을 했는데 이걸 자기가 감당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이제 부정하고 보는 거죠. 무조건 부정하고. 그 자신의 감각이나 사고 또는 감정을 심하게 왜곡하거나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고통스러운 현실을 부정하는 거. 내가 어떤 현실을 겪고 있는데 너무 고통스러워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데 너무 고통스럽고 내가 감당을 못 하겠어 이건. 내가 자아가 딱 정확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어떤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냉정한 판단을 딱 해야 되는데 그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죠? 그 현실을 그냥 부인해 버리는 거야. 아, 나는 몰라. 나는 몰라. 니들이 알아서 해. 나는 몰라. 무조건 명백한 어떤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최근에 어떤 이런 부인의 심리를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외할머니가 그죠? 자기가 어떤 부정관계인지는 모르겠으나 자기가 낳은 딸을
자기 딸이 낳은 딸하고 바꿔치기를 해서 자기 딸에게 키우도록 하고, 그죠? 키우도록 하다가 그 딸이,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낳은 아이를 살해를 해버렸죠. 그죠? 그 사건 여러분 다 아시죠? 자,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그 이제 외할머니를 이제 붙잡아서 어, DNA 검사를 했습니다. 그 사망한 그 아이하고 DNA 검사를 했더니 그 외할머니가 그 아이, 조그만 아이의 이제 친엄마인 것으로 나왔어요. DNA 결과가.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추궁을 한 거예요. 외할머니한테. 야, 이거는 이 사망한 아이, 당신 딸이 죽인 이 아이는 당신 딸이야, 사실은. 당신 딸이야. DNA 결과가 그렇게 나왔어. 라고 이제 증거를,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제시를 하면서 얘기를 해도 내 딸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죠. 그죠?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인 거야. 자기가 막 그 치욕을 감추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어떤 부정적인 관계로 아이를 낳았다라는 그 사실을 감추려고 그렇게까지 막 했는데, 자기 아이하고 바꿔치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이제 숨기려고 했는데, 그게 다 들통이 나버린 어떤 현실. 그걸 자기가 감당할 수가 없어. 그죠? 그러니까 그냥 일단 부인하고 보는 걸 계속해서 DNA 결과가 나왔다라고 해도 내 딸 아니다라고 하고 있죠. 그죠? 자, 이게 이제 그런 사례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겠습니다. 뭐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그죠? 그래서 이 사람과 계속 행복하고 싶어라는 것은 이제 원초와의 마음입니다. 그죠? 근데 어떤 본능적인 어떤 생각이고, 자, 죽은 사람은 보내주는 게 맞아. 이게 어떤 도덕적인 어떤 판단이죠, 그죠? 근데 이게 초자로 극복이 안 되죠. 보내주는 게 맞아. 보내주는 게 맞는데 그렇게 지금 해주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그냥 부인해버려서 이 사람이 그냥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신을 자기 집에 보관을 하면서 시신과 함께 이제 지내는 그런 어떤 형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에 보시면은 남편 시신과 7년간 함께 산 40대 약사라는 어떤 기사가 있어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남편의 시신을 미라로 만들어 7년간 집에 보관해온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암투병을 하던 남편이 숨진 뒤 시신을 7년 동안 집안에 그대로 방치한 약사 조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남편이 2006년도에 간암으로 숨지자 서울 서초구 자택안 거실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죠? 시신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 조 씨는 약사니까 약품을 이용해서 남편의 시신이 썩지 않도록 방부 처리를 한 뒤 누워있는 상태로 보관했다. 그의 세 자녀들은 등교 전 아버지의 시신에 인사를 하는 등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 엽기적입니다. 그죠? 조 씨는 남편이 숨진 것을 믿을 수 없어 장례를 치르지 않고 함께 지냈으며 기도를 하면 남편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 믿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죠? 경찰이 이제 압수수색해서 시신을 발견했다. 그래서 남편이 이제 죽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 이 이후에 후속 기사를 보면은 남편이 이제 그 뭐 살아있는 걸로 사망 신고를 안 하고 이제 남편에게 어떤 지급되는 어떤 그런 돈 같은 게 있었대요. 이제 그런 것을 계속 받아서 어떤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어떤 후속 기사도 있습니다. 단순히 그런 어떤 재산상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죠? 약사 같으면은 뭐 어느 정도 뭐 수입도 있었을 텐데, 물론 뭐 어려운 약사도 있지만, 그죠? 그렇게 어떤 그런 재산상 이익이 과연 뭐 목적이었을까? 뭐 그런 것들은 그냥 부수적인 것이고, 실제로 남편을 방부 처리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집에 보관을 했다. 뭐 아니면 남편을 어디 묻어버리고 남편이 살아있는 것처럼 이제 위장을 해서 이제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이었다면은, 그죠?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근데 이 사람은 방부 처리를 해서 집에 보관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인사까지 시키게 하고, 뭐 이렇게 했는 걸로 봤을 때 어떤 남편의 죽음을 부인하려는 그런 어떤 심리 상태가 작용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실은 저 너머에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어떤 내용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부인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투사입니다. 투사. 자, 용납할 수 없는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다른 사람의 것으로 돌리는 것. 그죠? 그래서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는 심리적 속성이 타인에게도 있을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행동하는 것을 이제 투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상대방도 그럴 것이다. 이런 생각이죠.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자, 그래서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호의적인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하고 있을 것이라 믿는 거. 그죠? 사실은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건데,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뭐 어떤, 뭐 조그만 호의나 친절을 베풀어 준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도 나를 좋아하고 있구나. 이렇게 믿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그 마음을 그 사람한테 쏜 거예요. 투사는 프로젝션 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일종의. 자, 그리고 내가 직장 상사를 증오하고 있을 때 어떤 직장 상사가 역시 나를 증오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한번 떠올려 봅시다. 누구나 뭐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음, 그런 생각도 들죠. 내가 싫어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거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어떤 싫어하는 모습을 보이진 않았는데 내가 착각하는 게 아닐까. 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싫어하는 건데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있다. 자, 이렇게 믿어서 그 사람하고 관계를 더 발전시키지 못하는, 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내가 세상을 미워하는데 사실 내가 세상을 미워하는 거야. 나는 이 세상에 대한 어떤 증오심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는데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행복한 사람들을 모두 쓸어버리겠다. 연쇄살인마 같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죠? 뭐 유영철이나 이런 사람, 뭐 정남규 같은 사람, 그죠? 강호순, 뭐 강호순은 조금 다른가요? 강호순은 조금 뭐 쾌락형인 것 같고 어쨌든 뭐 유영철 같은 사람 대표적으로 그죠?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증오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세상이 자기를 미워한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일종의 이제 투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조금 이제 성질이 다르긴 하지만 이제 그 안인득 조현병 걸린 사람이 그 원인은 물론 조현병입니다만 그 사람이 자 조현병이 걸리지 않았다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그 사람의 심리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그 사람 아파트 주민들이 자기를 미워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파트 주민들을 막 살해를 했죠. 그죠? 사실은 자기가 이제 아파트 주민들을 이제 미워한 거였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투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여기는 거. 자기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쏘는 거. 이거를 투사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어떤 마음을 스크린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스크린. 내 마음이 영상입니다. 내 마음을 돌려서 다른 사람의 스크린에 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에서 보여지는 것은 내 마음입니다. 그죠? 내가 싫어하는 마음이 다른 사람의 스크린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투사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반동 형성 보겠습니다. 자, 반동 형성이라는 것은 이제 받아들이기 어려운 심리 상태와 반대되는 행동을 함으로써 불안을 회피하는 것. 그죠? 이걸 반동 형성이라고 합니다. 조금, 이것도 이제 자기를 스스로 방어하기 위한 어떤 자신이 어떤 감당하기 없던 힘든 현실을 방어하기 위한 방어기제의 일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예시 보겠습니다. 남편에 대한 증오심을 지닌 여성이 반대로 사랑과 헌신의 행동을 나타내면 매일의 불쾌감을 회피하고 결혼 생활에 파탄을 나타내면서 이제 이런 파탄을 막으려고 하는 거. 그죠? 그래서 남편을 굉장히 미워해요. 미워하고 싫어하는데 남편한테 굉장히 잘하는 거 막 순종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그죠? 주위에서 보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맨날 막 심지어 막 폭력을 행사하고 그죠? 뭐 굉장히 뭐 아내를 이제 막 함부로 대하는데 그래서 아내도 이제 굉장히 남편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아내는 남편한테 진짜 헌신을 다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여성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도 내가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고 내가 이 남편하고 떨어져 살 수 없는 어떤 그런 어떤 현실이 있다라면은 자 그렇게 행동을 함으로써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죠? 내가 싫어하는 마음을 반대로 행동함으로써 좀 내가 스스로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제 그런 몸부림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두 번째 예시, 이제 회사 생활을 하면서 싫어하는 상사에게 일부러 호의를 베풀어 정신적 스트레스를 피하는 거. 이거는 뭐 직장 생활 스킬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직장 상사가 있어요. 직장 상사가 있는데 굉장히 진짜 이상한 상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막 이상한 지시를 하고 막 불필요하게 괴롭히고 쓸데없는 일로 막 갈구고 그죠? 뭐 이런 상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볼 때마다 너무 스트레스야. 근데 안 볼 수는 없고 직장 생활하면서. 자, 그럴 경우에 막 일부러 그 상사를 막 아부를 해주고 그죠? 막 가서 띄워주고 상사가 막 하라는 대로 막 더 해버리고 일을 더 해버리고 그죠? 막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 자, 그런 것들도 이제 일종의 반동 형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신의 어떤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이제 회피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속담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라는 속담이 이 반동 형성을 가장 잘 설명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직장 상사가 어떤 부하 직원에게 성적인 욕망을 느낄 때, 그죠? 근데 이제 이런 어떤 뭐 성적인 욕망을 느껴도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행동이 아니죠. 뭐 어떤 성적인 어떤 그런 관계를 이제 맺는 것은 그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어떤 그런 마음을 갖지 않기 위해서 막 더욱 차갑게 대하고 막 괴롭히기도 하고 막 싫어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이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것들도 이제 반동 형성의 어떤 예시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치 보겠습니다. 자, displacement입니다. 여기 있던 거를 딴 데로 옮긴다. displacement. 그죠?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어떤 위험한 사람이나 대상에게 표출하지 않고 안전한 것에 돌려 대리적으로 충족하는 거. 자, 가장 잘 표현한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들 보면은 참 이런 어떤 프로이드보다 더 뛰어난 어떤 이런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가서 눈 흘긴다. 이게 대치입니다. 그럼 대치 그러면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가서 눈 흘리는 게 대치구나. 그죠? 반동 형성은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게 반동 형성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뭐 다른 것들은 따로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죠? 그 두 번째 예시 보겠습니다. 직장 상사에게 야단을 맞은 사람이 상사에게 대들지 못하고 상사한테 대들었다가는 회사에서 잘리니까 부하 직원에게 짜증을 내는 경우 대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제가 화면을 넷플릭스를 보다가 요거는 대치구나 싶어서 화면을 캡처해서 여기 붙여 넣습니다. 기묘한 이야기. 여러분들 뭐 많이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인기 있는 넷플릭스 그 시리즈인데 빌리라는 애가 나와요. 빌리라는 애가 굉장히 운동도 잘하고 잘생기고 그래서 이제 뭐 굉장히 이제 이성들한테 인기도 많고 이런 어떤 친구가 나오는데 아버지한테 맨날 맞고 살아요. 예, 아버지가 굉장히 폭력적이라서 막 빌리를 막 때립니다. 뭐 이렇게 뭐 하라 그랬는데 뭐 안 했어요. 아주 사소한 건데 막 때립니다. 그냥 예, 막 아버지가 이제 빌리를 막 때리는 장면이에요. 얘가 빌리예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한테는 꼼짝을 못 해. 아버지한테 대들었다가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결과가 초래된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밖에 나가서 다른 애들을 막 괴롭혀요. 다른 애들을. 그죠? 그래서 자기 동생 친구들, 자기보다 힘없는 이런 어린애들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괴롭히는 장면 나옵니다. 그죠? 자, 여기 맥신이 말을 안 들으니 네가 똑똑히 들어. 맥신은 자기 동생입니다. 자기 동생이 동생한테 어떤 흑인 남자애를 만나지 말라고 했는데 여동생이거든요. 만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계속 만나니까 그 흑인 남자애를 막 협박하는, 좀 막 폭행하는 어떤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런 것들도 이제 대치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합리화. 자, 빈약한 성과나 실패와 같이 불쾌한 상황을 그럴듯한 이유로 정당화함으로써 불안을 회피하는 것을 합리화라고 한다. 자, 예를 들어서 나무 높이 매달린 포도를 따먹으려고 온갖 방법을 써봐도 안 되니까 이제 여우가 하는 말 있죠. 저건 신포도야. 내가 못 먹는 게 아니라 안 먹는 거야. 신포도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합리화는 여우와 신포도를 떠올리시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냥 뭐 말 그대로 합리화입니다. 그죠? 자기가 못하는데 내가 안 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윤락열을 살해하고 또 이제 유영철 얘기를 자꾸 해서 좀 그렇지만은 이제 유영철 같은 경우에 윤락녀들을 이제 연쇄살인을 했습니다. 그죠? 초반에는 이제 부유층 노인들을 막 연쇄살인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윤락녀들을 막 살인하기 시작해요. 살해하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합리화를 합니다. 어떤 이유를 만들어내요. 그럴싸한 이유를.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내가 심판한 거다. 이렇게 이제 경찰에서 주장을 합니다. 이게 또 자기 합리화죠. 그죠? 그래서 자기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죽였다. 이러면 자기 마음 속으로 또 이거를 감당해내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그럴싸한 이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행동을 이제 포장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심리적 방어 기제. 이 마찬가지로 자기 스스로의 어떤 그 심리적인 충격을 방어하기 위한 방어 기제라는 겁니다. 그죠? 자, 세 번째 예시 보겠습니다. 잔혹한 범행을 정당화하는 살인범들. 자, 이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영철 얘기 나오죠. 유영철은 쭉 얘기 나옵니다. 자, 범행 심리도 진화해 갔다 이렇게 나오고 자, 여기 보시면 유영철은 신과 어떤 원인을 이게 좀 잘렸네요. 옆에 부분이 잘려가지고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한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나를 살인범으로 만든 사회에 문제가 있다. 며 범행을 정당화하는 어떤 이런 거,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합리화라는 거예요. 경기도 안산 일대에서 연쇄 강도 살인을 저지른 뭐 왕모 씨, 외국인을 차별하는 한국 사회가 문제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하고,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측면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역대 대표적인 연쇄 살인 사건들 쭉 나옵니다. 보시면은 뭐 김대두 사건,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김선자 사건 쭉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은 어떤 이런 연쇄 살인범들이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합리화. 아까 제가 얘기했던 투사하고 좀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어떤 사회에 대해서 투사 보면은, 자,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면 여기 투사라고 해놨습니다. 그죠? 투사는 어떤, 투사하고 합리화하고 일정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합리화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걸 투사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세상에 대해서 어떤 내가 세상에 대해서 가지는 감정을 세상이 그렇게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이제 그런 관점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게 투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제 그런 어떤 생각보다는 어떤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그냥 변명을 하는 거야. 자,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그냥 합리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투사로 볼 수도 있고 합리화로 볼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퇴행. 아이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퇴행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